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알려진 대로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베트남 하노이입니다. 윤곽 안에 담길 내용 생산적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과 그를 통한 북한의 경제 강국 청사진을 언급했습니다. 호전적인 로켓맨의 이미지를 경제 강국을 추진하는 또 다른 로켓으로 바꾸는데 1년 걸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노이에서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냐 하는 것이죠. 1차 북미 정상회담이 만남 자체에 의미를 둔 것이었다면 이번 2차 회담은 만남의 내용이 주목됩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질 의제가 어떤 것일까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2차 회담의 발목을 잡을 것인지 2차 회담으로 가는 길을 건설적으로 열 것인지 국제사회의 눈과 귀가 하노이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1부와 2부에서는요. 여야 의원을 연결해서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죠. 2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네, 경북 포항 주민들이 또다시 지진 공포로 떨었습니다. 어제 낮 12시 53분경이었었죠. 규모 4.1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없었습니다. 포항의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4.6 규모 그리고 지난 2017년 11월에는 5.4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었죠. 이후에 100여 차례 여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지진 전문가이시죠.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4.1 규모라고 하면 어느 정도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4.1 정도의 규모면 대개 진도로 말씀드리면 네네. 그 집안에서 우리가 실내에서 느낄 수 있지만 그 옥외에서 지금 집안 밖에서는 거의 못 느낍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창문 같은 게 흔들리고 아마 연하게 진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예. 이게 지금 포항시 이제 그 동북동쪽 50km 그 해상에서 발생했다고 그러는데 원인을 어떻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까?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포항이나 울산이나 그 경주 지역은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 네네. 그 이유는 대부분 그 동해 쪽에는 그 남북으로 제가 말한 해상입니다. 네네. 거기에 이제 활성단층이 좀 있어요. 네. 남북으로 길게 뻗쳐 있습니다. 한 2개, 서너 개 뻗쳐 있고, 물론 육지에도 또 활성단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역시 지진 활성지대. 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게 지난 2017년 5.4 규모 발생했었을 당시와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고요. 네네. 간접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것은 땅 속에 있는 응력이 네네. 밖으로 이제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 그 응력이 이제 균형이 깨지면 역시 다른 데서 또 응력이 방출합니다. 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죠.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도 포항 지역에 이 여진 발생을 통한 위험이 계속 지속된다고 봐야 할까요? 저는 그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크게 보면 이제 옛날 2011년 3월 11일 날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네네. 그때 규모가 9.1은 굉장히 큰 거라고. 예. 일어났기 때문에 이쪽을 전부 다 흔들어놨다고. 그래서 응력이 다 깨졌어요, 균형이. 네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경주에서 이제 2016년도에 이제 일어났고, 그 다음에 17년, 18년 포항에서 계속 일어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지진 가능성이 크죠. 예, 소장님께서는 평상시에 이제 더 이상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오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 대비책 좀 간략하게 언급을 해 주신다면요. 글쎄, 그 지진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예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거 뭐 기상은 예보할 수 있지만. 네네. 지진은 땅속 깊은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우리 인간 과학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예보하는 게.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조기경보와 그다음에 내진 설계입니다. 네네. 근데 조기경보와 내진 설계도 지금 그 완벽한 건 없어요. 그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포항 지역은 굉장히 그 지역이 아주 나빠요. 아주 연약한 지역이라고. 왜냐면 거기가
포항 분지 퇴저감이라고요. 네네. 퇴저감의 경주는 그래도 화강암이에요. 예. 이 포항에서 지진이 났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 왜냐하면 퇴저감이 있기 때문에 뭐랄까 증폭이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 액상화 현상이라 가지고 이제 전부 다 땅이 물렁물렁해가지고 모래 반죽처럼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건물 구조물은 굉장히 문제가 크죠. 알겠습니다. 주의 깊게 좀 살펴보겠고요. 포항 지진 관련 위험 상황이 있을 때는 다시 한번 연락드려서 자세한 말씀 듣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이었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곧바로 또 내년도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께 이제 외교부 청사에서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가서명이 이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기존에 5년마다 하던 것을 이제는 이제 해마다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됐다는 거죠. 금액이 이제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마지막에 제시했던 것이 10억 달러인데 그거보다 조금 낮은 1조 380억 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거의 10억 달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기준이 뭐냐면 우리 국방비 인상률 8.2%를 이제 적용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게 이제 한계인 거고 이게 미국 쪽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이렇게 되면 해마다 우리 국방비 인상률에 맞춰서 지금 인상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번 이제 협정문 같은 경우에 4월 정도 되면 이제 국회 비준 동의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면 곧바로 또 내년도 인상분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예. 네,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좀 피곤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라는 것이 지난 1991년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사안인데, 네. 이게 지금 이 정도의 금액이 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조 단위를 돌파한 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이게 사실은 해마다 만약에 올해처럼 우리 국방비 인상률에 따라서 인상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차라리 올려주고 5년 협상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냐는 얘기가 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예, 매년 하는 것보담요. 예, 그리고 북미가 하노이에서 이제 추가 실무 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네. 2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도 지난 8일에 이미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실무 협상을 이제 공식화한 상황이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어제 브리핑에서 아시아의 제3국에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네네. 이제 아시아 제3국이 과연 어디냐인데 역시 베트남 하노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회담 장소인 싱가포르에서 실무 협상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실무 협상 결과도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청와대 쪽 설명에 따르면 스몰 딜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얘기는 영변 핵시설에 더해서 추가, 지금 핵시설이 좀 포함이 좀 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쪽도 종전선언 더하기, 대북 제재 일부 해제, 이런 정도가 이제 이번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일단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사실상 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과 맞물려 가지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6명의 당권 주자들이 안 그래도 보이콧을 예고했었는데 어제 또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2주 이상 연기를 하지 않으면 내일 후보 등록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이제 나섰습니다. 네네. 경선 일정도 좀 중단을 한 상황이고. 홍준표 전 대표도 어제 회동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똑같은 그런 의사를 지금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2차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모두 보이콧하고 나면 황교안 전 총리하고 김진태 의원 두 사람만 남는 거죠. 네네. 결국 이제 친박 간의 대결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좀 김 빠진 맥주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비롯해서 도로 침박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오늘 아마 어떻게 결정이 다시 또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비대위나 선대위 측에서는 선관위 측에서는 뭐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이런 속에 김진태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그 지만원 씨 연사로 초청해서 5.18 토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때 또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난한 거 역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유한국당 내부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의원 뭐 제명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많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뭐 당 지도부는 일단 좀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이게 뭐 당 지도부 차원에서 또는 당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 토론회가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제가 보기엔 이 또한 그 전당대회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김진태 의원이 이제 당권에 도전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좀 보수 본색을 좀 더 드러내는 과정에서 이제 발생한 일이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또 그냥 이거를 강 건너 불보듯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상당히 복스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조금 전에 꽁뉴스를 통해서 한국당의 상황을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정치권이 때 아닌 5.18 민주화 운동 논쟁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원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 씨가요.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 이런 입장을 되풀이를 했고 공동 주최한 의원들이 그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이죠. 한국당을 제외한 정치권에서는 해당 의원들에 대한 국민 퇴출운동까지 전개하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하태경입니다. 예, 최근에 이 빚어진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다. 유공자는 세금 축내는 괴물이다. 뭐 이런 얘기가 제1야당인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발언에서 이제 좀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당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시점이 중요한 게 이제 지금 그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 네네. 박관용 선관위원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박관용 선관위원장은 이제 YS 정부 때 비서실장도 하고 당시 이제 국회의원도 하면서 그 5.18 특별법이 YS 정부 때 통과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한국당 전신인 그 옛날 한나라당 때 통과가 된 건데 이 박관용 선관위원장한테 묻고 싶어요. 이 YS 정부가 주도해서 통과시킨 이 5.18 특별법 정신을 전면 부정하는 사람이 네네. 한국당 대표 자격이 있는 것이냐. 지금 이 행사를 주최하고 또 보니까 영상 축사까지 했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이 한국당 대표 후보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YS 정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박관영 선관위원장은 이 후보 자격 문제에 대해서 네네. 다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님 보는 박관영 선관위원장도 그렇다고 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 뭐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더욱더 논란을 키운 것이 아닐까요? 그거 아직도 사과 안 했나요? 그거 나경원 대표가 사과를 해야죠.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약간 탈법적인 발언이고 네네. 5.18 특별법을 부정하는 발언이고 또 사실관계, 팩트에 대한 문제인데 이걸 해석에 대한 문제. 마치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이거랑 똑같아요.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네. 누가 한국당 내에서 발언을 했는데 그 역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그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한국당에서? 네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거든요. 네. 5.18은 북한군 그것도 600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군 네. 600명이 내려와서 일으킨 게릴라전이다라는 건데 이런 식의 발언을 이건 정말 팩트에 대한 것인데 이걸 역사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용인한다?
아무튼 나경원 대표는 굉장히 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밝혀진 역사에 대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방점을 둔 발언이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같은 정치권에서 의원들의 발언 이 관련해서 출당 조치까지 뭐 요구하고 나서고 있고요. 제명 추진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국민 퇴출 운동. 자, 이런 식의 강도 높은 단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지만원 씨가 이런 주장을 한 건 오래됐어요. 오래됐고, 사실 뭐 5.18에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엄청난 주장을 하려면, 아주 뭐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네네. 지만원 씨가 내놓은 증거가 다 지금 허위 조작으로, 돼 있고, 제가 과거에 이제, 모시던 황장엽 선생 아시잖아요. 그분도 5.18 때 특수부대로 내려오고, 뭐 3살짜리 애기, 4살짜리 애기도 그때 5.18 특수부대로 내려왔다. 거의 지금 보수 진영에서는 정신병자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사람한테 놀아난 거거든요. 네네. 한국당 의원들이. 그래서 보수의 품격 차원에서라도 한국당 내에서 정말 중징계를 해야 됩니다.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 저한테 보수 쪽 NGO들이 네네. 이 지만원과 한국당 규탄 기자회견을 좀 하고 싶다. 국회에 좀 장소를 빌려달라. 그래서 오늘 합니다. 보수 단체들이.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보수 단체들한테까지 외면받는 이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한국당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징계라고 하면 뭐 출당 조치까지 염두에 두고. 제가 우리 당 문제 아닌데 네네. 조치까지 이야기하는 건 그렇지만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한국당 대표 출마 자격에 있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또 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 어쨌든 한국당 내에서 단호한 조치, 아까 그거랑 좀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찬란한 폭침을 북한 소행 아니라고 하는 발언을 한 사람이 있을 때 네네. 한국당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 본질적으로 똑같은 문제다 이거. 그런 상황이라면 국회의원직 제명 추진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지 않을까요? 이분들 제명요. 네네. 네, 이제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있죠. 예를 들어 지금 민주당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포괄적으로 여야가 그건 협의를 해야 될 문제 같고요. 특정 정당에 대해서만 제명 이야기를 하고 자당 의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제명 이야기가 진정성이 없는 게 자당 의원은 문제가 없다고 보호하고 뭐 이런 당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한국 당 내에 일단 결단을 맡기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국회 차원은 그 다음 문제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차원은 다음의 문제란 말씀이시죠. 예, 뭐 다른 주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당 연찬회가 열렸는데 정체성 놓고 뜨거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은 뭐 특별히 나온 것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엄밀히 말하면 정체성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지지층 확장 전략의 문제인데요. 네네.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지금 상당히 지지율이 낮지 않습니까? 예. 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금 이제 손학규 대표가 강조하는 게, 뭐, 진보에서 보수까지 다 아우르는 중도 개혁을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 당이 진보, 중도, 보수 다 대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인 전략적 지지층을 타겟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우리 당은 아무래도 진보보다는 중도, 보수를 더 대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뭐, 우리 당 내에서 진보 인사를 배제하자는 건 아닙니다. 항상 당 내는 소수파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개혁적 중도 보수 뭐 이런 이야기를 유승민 대표가 한 건데 사실 이 문제는 손학규 대표 결단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 당 최고위원회에서 손학규 대표 빼고는 지금 다 유승민 대표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손학규 대표가 저는 좀 포용력 있게 이거는 자꾸 손학규 대표는 정체성 문제로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진보를 배제하자는 것이냐, 배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포용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우선적인 지지층 확장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포용적이고 대승적으로
유승민 대표의 주장을 저는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개혁적 중도 보수 표방을 그렇게 강력하게 추진할 경우에 바른미래당에 있는 호남 의원들이 앞으로 당선이 가능할까요? 호남 의원들 중에서도 의견이 좀 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남 의원들 일부 의원들은 우리 당이 진보층을 주로 대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다른 호남 의원들 중에서는 우리 당이 개혁적 중도 보수로 가는 것이 호남에서 한국당과 차별하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호남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승민 의원 생각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민의당 출신 의원 일부가요. 예전에 국민의당 출신들 일부가 민주평화당과 만나서 통합을 논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이런 집안 안의 분열조차도 정리하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 진보를 아우르는 또 보수까지 끌고 안고 가는 이러한 식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나온다는 것이죠. 또 민평당과 통합 논의는 우리 연찬회 때 압도적 다수가 부적절하다 반대를 해가지고 민평당과 통합을 주장했던 의원 본인이 지금 시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철회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나오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또 몇 달 지나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유승민 전 대표 말고요. 안철수 전 대표 역할론 관련해서도 궁금증이 좀 많이 있는데 언제쯤 등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질문도 하셨지만 뭐 민평당과 통합을 하자. 또 이제 이후에 정계 개편 관련해서 또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내에서. 네네. 근데 그런 당 어떤 뭐 민평당과의 합당 문제나 이후 정계 개편 우리 당의 진로 문제를 결정할 때 안철수 대표를 배제하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네네. 안철수 대표는 어쨌든 유승민 대표, 전 대표 두 분이 우리 당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두 분의 합의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결정이든 간에. 그래서 지금 뭐 민평당과 합당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의 어떤 판단, 역할 이런 게 좀 절실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좀 귀국할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슈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빅딜이 성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지금 사실 빅딜이 돼야죠. 그래서 사실은 빅딜이 되기 위해서 미국한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어차피 북한은 가급적 비핵화 안 하려고 하고 미국은 비핵화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을 한 게 그 평창 올림픽 1주년 기념사를 SNS에 올렸어요. 네네. 그 글을 보면 길지 않은 글인데 평화란 단어가 8번 나오는데 비핵화란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그 평창 1주년 기념사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 있느냐. 회담을 앞두고 압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또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압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북한은 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 편을 들어가지고. 네네. 우리나, 그게, 비핵화가 미국만의 문제고 대한민국 문제는 아닌 거 아니잖아요. 사실, 핵을 가지고도 평화는 가능합니다. 그게 미소 간의 냉전이고 핵억지고. 그래서 심지어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은 북한이 핵 포기 안 하면 우리도 핵 가져야 된다. 핵 대 핵억지 평화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핵화 없이 애매한 평화만 가지고 북한의 비핵화를 저는 이끌어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래서 한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눈치를 너무 보는 거다. 지금 북미 비핵화 이 역사적인 회담이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비핵화의 어떤 고비를 너무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이랑 힘을 똘똘 뭉쳐야 되죠. 네네.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북미 회담의 빅딜이 가능하겠느냐. 한국 정부가 저렇게 소극적인데.
알겠습니다. 마지막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한국당의 당대표가 되면은 한국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점치시는지요? 아무튼 재미난 거는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이 한 이야기라고 해서 황교안 대표는 친박 아니다. 네네. 저는 이제 당시 제가 이제 새누리당 의원 때인데 20대 총선할 때 진박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한 사람 이야기를 해서 진박 논쟁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이 연상이 됩니다. 유영아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만들어서 할 사람도 아니고 이제 황교안 후보가 진실한 사람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좀 물론 사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지금 우리 지지율도 낮은데 한국당 문제 언급하기가 그렇게 흔쾌한 지금 상황은 아닌데요. 어쨌든 과거에 그런 진실한 사람 진박 논쟁 때문에 보수가 상당히 분열되고 참패한 적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좀 오세훈 후보가 아주 화끈하게 이야기를 하더만요. 박근혜를 극복을 해야 된다. 네네. 이거는 한국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보수 전체에 이런 역사적인 숙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1부 하태경 의원 야당 입장을 좀 들어본 데 이어서 홍익표 의원을 연결해서 여당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돌아오죠.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1부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에 이어서요. 더불어민주당의 수석 대변인 맡고 계시는 홍익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요. 전국 상황 그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이슈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익표입니다. 네, 네. 1부에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과 함께 나눈 주제를 좀 여당의 입장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좀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한국당에서 김진태, 김순례, 이종명 의원이 5.18 공청회 공동 주최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놓고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만원 씨가 나와서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동안 해왔던 얘기입니다만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터무니없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이미 당시 보안사령관이었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전두환 씨조차도 당시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했다는 것은 부인하고 있고요. 네네. 전혀 들어본 바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김한원 씨는 관련 사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공당의 의원들이 이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시 이 국회 안에서 회의를 열어서 반복해서 주장하거나 또 일부 의원은 터무니없이 5.18 유가족들을 무슨 세금 축내는 괴물이라고 표현한다든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국민적 공분이 높기 때문에 우리 당은 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협의해서 관련 의원들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라는 것은 출당이라든가 제명이라든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말씀이신가요? 출당 제명은 그건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선택해야 될 몫이고요. 국회 차원에서 윤리 징계라는 것은 국회의원직 제명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부에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민주당이 제명 추진 관련한 말할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제명 추진을 할 경우에는 논란이 일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논의도 같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좀 전혀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논란이 있는 내용, 그 의원들의 내용은 서로 주장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그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탈당한 이제 손혜원 의원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죄가 있으면 검찰 수사에 따라서 의원직이 상실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경찰 조사에서 무죄가 판결될 수 있는 겁니다만 지금 그러면 그 같이 이러한 내용을 동일선상에 놓는다는 것 자체는 하태경 의원이 역사적 문제와 지금 경쟁의 대상이 되고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내용을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전혀 수준이 다른 내용입니다. 예, 다른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예, 제명하려면요 실질적으로 요건이 좀 필요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뭐 쉽지는 않습니다. 뭐 이 윤리위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윤리위에서도 아마 자유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전체 그 국회 의석의 3분의 2가 그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뭐 꼭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제명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뭐 그 다른 정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내용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홍영표 원내대표께서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수준의 징계라는 것을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징계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다른 정당과 협의 중에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뭐 바른미래당이나 그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도 이 5.18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윤리 제소를 통해서 제명 문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사실상 엄포성 분위기 만들어지는 것이지 의원들 스스로 자기들을 보호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은 좀 그거와 다를까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윤리위 제소라는 게 사실은 정쟁의 수단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진짜 윤리에 가야 될 국민적 공분에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게 어떤 그 정쟁 또는 정치적 공세 일환으로 윤리 제소를 활용한 것도 있었거든요. 각 정당들이요. 그러나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논란의 대상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미 정해진 우리가 그 확정되어 있는 사실적 관계를 왜곡하고 날조해서 국회 내에서 이러한 문제를 논란거리를 또 만들었기 때문에 또 이로 인해서 광주 당시 5.18 유가족들 희생자분들에 대한 분노도 매우 높고 그다음에 국민적 어떤 분노라 그럴까 국민 상당한 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쟁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5.18 진상규명을 위한 이렇게 서로 다른 극과 극을 오가는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 조사위원 임명 여부를 이제 청와대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각 당이 추천한 위원들을요.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3인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그 중에 몇 분 같은 경우는 과연 이게 5.18 그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방해하려고 하는 건지 한 의구심을 자아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세월호 세월호 조사위원회에서 참여해서 사실상 그 정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했던 분들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측에서 임명 과정에 고민이 있습니다. 특히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자칫 이것을 이제 거부했을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세 분을 추천하는데도 상당 시간을 좀 허비하는 바람에 정상적으로 좀 조사위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다시 시간을 늦춘다면 사실 조사위가 계속 공전하고 실질적 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청와대도 그렇고 저 여당도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광주 민주화운동의 희생자나 유가족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스스로 추천한 진상위원회 조사위원들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아예 그 자신들의 추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얘기한 빅딜이 반드시 성사가 돼야 되는데 그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대통령의 축사를 보면 평화에 대한 언급은 많이 했는데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북한을 좀 압박해서 빅딜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래갖고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평화라는 것은 이미 비핵화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평화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비핵화 없이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빅딜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라는 큰 흐름 속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북미 관계 개선 이런 것들의 로드맵이 전체적으로 빅딜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런 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정부의 정책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2차 정상회담 앞두고 북한과 미국 간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빅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실천적 조치에 대해서 그다음에 속도를 양쪽 다 강조하고 있는 점은 지난 1차 정상회담과는 뚜렷하게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감찰반 수사관이 또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청와대 특검반장, 그러니까 이인걸 그 반장이 드루킹 특검 수사 상황을 확인할 것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김태우 특별관이 또 몇 가지 새로운 주장들을 했죠. 드루킹 관련된 내용과 함께 또 전 금융위 정책 금융정책국장 관련된 감찰 무마한 문제, 그다음에 흑산도 공항 건설 관련된 문제 세 가지를 새롭게 제시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는 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김태우 전 감찰관도 스스로 어쨌든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을 한다면 본인이 이런 정치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보단 스스로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무죄와 또는 다른 사람이 직권남용이 있으면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로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덮고 이것을 정치적 정쟁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일부 야당과 접촉해서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신의 범죄를 더 큰 범죄로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출발 새 아침 3부는요. 8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